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알베르 까뮈의 부조리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특히 그의 초기 작품인 레트렁주의 이방인이라고 번역됐죠. 42년도 동일하게 42년도 5개월 후에 출간된 르미터드 시시프라고 하는, 그게 시지프의 신앙, 그죠? 이 두 개의 어떤 작품,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전락, 그 이후에 왕국, 그 다음에 그의 철학 전반을, 칼리굴라, 그 이후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조리, 랄프 시드러, 이 개념, 아브슈리디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그의 사상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도는 특히 이 개념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그죠?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강좌는, 지금 이 강좌는 까뮈의 부조리, 아니면 부조리의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질 수 있겠죠. 여러분, 부조리가 뭐예요? 영어의 absurd, 불합리한이란 뜻이죠.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뭔가가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도 있고,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조리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개념이 왜 알베르 까뮈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지, 여러분들, 특히 이방인과 레트렁주에와 르미터드 시시프는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은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그죠? 이 부조리의 감정을 탁월하게 묘사했어, 메르소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런데 시지프의 신화는 이 두 작품을 같이 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가 이 두 개의 작품을 같이 써나가면서 하나는 철학적 에세이로 써나갔고, 하나는 소설을 통하여 그 부조리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저는 철학자로서 시지프의 신화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첫 장면부터 후셀과 하이데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그 작품 전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의 개념은, 랄프 시르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명사로는 디때인데, 이 개념은 그의 초기에 이방인과 시지프의 신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반항하는 인간이 실존주의를 넘어서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사유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실존주의를 넘어선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빈 공간에서 끝까지 이 세계의 부조리한 세계를 향하여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그죠? 시지프에 비유하고 하면서 이 신이 조화롭게 창조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지,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조리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이런 관점에서 그가 무신론적 성자로서 이 시대에 21세기에도 통용되는, 거죠,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의 작품 세계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까뮈의 인간상이 매우 결정적인,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한국식으로, 그죠? 밥을 먹고, 이제 가족과 빠빠이를 하고,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전철 안에서 매일 봤던 광경을 보고, 직장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매일 월화수목금토 금요일까지,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왜 내가 매일 이렇게 동일한 출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가, 일상이 주는 세계의 의미가 낯설어지면서 나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그때에 부조리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지프의 신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야. 부조리한 감정. 맞죠?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전철을 타고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것과 모순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했던 일상의 세계가 갑자기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르트르와 까미의 구토에서도 벽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예도가 이제 여러분들 참조하셔요. 예도 TV의 영화와 문학의 평론, 철학적 평론을 예도가 따로 재생 목록에 문학과 영화 딱 쓰고 철학적 평론 요렇게 따로 만들어 놨어. 그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예도의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함께 포괄하면서 예도가 풀어주는 그러한 문학의 어떤 철학적 평론, 영화의 철학적 평론을 듣고 싶은 분은 그 재생 목록을 예도가 따로 만들어 놨어. 벌써 8개, 오늘 9개째입니다, 여러분. 그죠? 따로 만들어 놨어. 앞으로 그쪽으로 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평론은 몰아 넣을 겁니다. 그냥 뭐 문학 평론이겠어요, 예도가. 철학을 한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이 세계에 나의 일상을 둘러쌌던 유의미한 세계들이 어느 날 전철에서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면서 왜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이 전철을 타고 지금 가고 있을까? 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까미야 뭐 깊은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거야. 무료하고 갑자기 권태감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 이제 일상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으로 레트랑죄에 보면은 메르소가 첫 번째 작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엄마의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인데 엄마가 정확하게 죽은 날짜도 몰라.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근데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 지랄하거든.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윤리로 이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떠죠?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엄마의 시체 앞에서도 그는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예도가 좀 생각나. 예도가 담배랑 커피를 좋아하잖아. 그 이방인에도 메르소라는 주인공의 첫 장면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까라멜 라떼를 처먹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 이건 뭐야?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만나면서 별장에 놀러 가서 또한 애인과 만나서, 그죠? 여자친구랑 만나서 코미디 프로를 보고, 그 다음에
별장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고 아랍인을 죽이게 돼요. 해변가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무도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본인이 직접 증언하는 왜 너는 살인을 저질렀느냐? 대답이 뭔지 알아요? 태양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태양 때문에.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때문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나의 취기를 자극해서 물론 아랍인이 총을 꺼내죠. 거기서 총을 꺼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죽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태양과 이글거리는 그 주변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자극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교수형을 받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죠? 신부가 찾아와서 회개해라. 네 죄를 회개하고 네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도록 해라. 이런 관점에서 회개를 강요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나서 메르소가 그걸 거부하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의 실존을 그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지금까지 의미 없었던 그러한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그리고 흙냄새도 맡게 되고 바다 냄새, 소금 냄새도 맡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전에는 맡지 못했던 냄새들을 맡게 되고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 반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 냄새 나죠? 그러면서 평화를 느끼고 자기의 삶은 지금 여기에다, 지금 여기에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은 나는 사랑할 것이고, 저런 미래의 천당이 있고, 저런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다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 비록 사형 선고를 당한 자지만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삶의 의미, 그리고 평화를 느끼면서 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계의 모든 제도와 관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낯설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메르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는 엄마가 왜 양로원에서 죽음 가까이에 있었을 때, 그죠? 왜 그렇게 약혼자 애인을 사귀고 도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인간은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부조리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느끼거든.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부조리는 뭐야, 그래? 부조리는 낯설은 걸로 다 보이는 거야. 엄마의 죽음도 자기의 죽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일반인들은 가식적으로라도 모든 엄마가 저런 나쁜 놈 이러는데, 자기가 보는 지금 여기에의 세계는 그러한 관념과 일상에서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그러한 이 세계의 의미화가 메르소한테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농센스라고. 성스가 아니라 농성스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역시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메르소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이 대화를 통하여 아무리 모든 것들을 좁혀봐도 결국 나의 실존에 대한 의미는 내가 느끼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색깔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돼요? 이걸 무시한 모든 초자들을 그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때 너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이해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는 태양 때문에 죽인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봐봐. 인간이라 그러는 거는요, 인간의 충동은 결코, 이 점에서 니체의 영향을 받았어요. 니체와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반항하는 인간은 도스토옙스키와 니체의 얼굴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특히 이런 부조리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무, 사르트르와 까미는 같이 이래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하이데거가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상의 세계는 의미화되어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야? 독일어로 쭈한덴하이트야. 손안에 있음이라고. 내가 손안에 있음 안에서 일상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의미화된 세계 안에서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앙스트가. 근데 이 불안을 하이데거는 그룬트 베핀틀리히카이트라 그래. 근본 처지성이라 그래. 인간이 처해 있음에 가장 근원적인 거를 나타내는 게 근본 처지성이에요. 불안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세계의 공기와 같이 이 세계의 날씨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기분 잡혀져 있음에 언제나 근원적으로 앞서서 나의 이성적 인식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언제나 이미 인멀숑 언제나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는 탁월한 거죠, 여러분. 그때에 지금까지 근본 처지성인 앙스트가 찾아오면 나를 지금까지 존재했던 존재의 의미가 무의미로 바뀌는 거야. 무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니츠가 돼버려. 그리고 이제는 나와 세계, 이 세계에 갑자기 뭘로 변해? 회색빛으로 변한 이 세계 안에서 나는 혼자 있음을 느끼는, 거기에서 나는 내 자신의 결단을 보고 나의 죽음을 보고 이 죽음 앞에서 나의 본래적 가능성을 되찾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이것을 그렇게 갖고 가지 않아. 거창하게 이 사유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존재를 살아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무가 되어버리는 무의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무는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아감벤의 용어로는 유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비현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봐봐. 종교와 초자가, 그죠? 초자는 의미화 시켜놨어요. 맞죠? 메르소는 거부합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 나에게. 나의 직관적 감각에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 저 영원한 세계의 형이상학적 진리 같은 것은 나에게 무의미한 거다. 그런 것으로 이 세계의 의미들을
확정 지으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메르소가 뭐라 그래? 여자의 머리카락 한 톨도 되지 않는 진리를 갖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너의 삶은 죽은 삶이다. 이래 말하거든. 신부에게, 사제에게. 네가 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종교인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귀가 아니라, 정말 역시 대가들은 달라, 그죠? 뭔가를 주는 게 있는 거야. 고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까미가 50년대 중후반에 드디어 뭐죠? 노벨 문학상을 타잖아. 사르트르는 또 거부해. 이런 것도 또 나중에 일화가 엄청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부조리할까. 시지프의 신화의 첫 장면에 나오듯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철을 타고 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래서 직장에 가는 그 길, 오고 가는 그 길, 돌아와서 동일하게 6시에 돌아와서 밥 먹고 또 TV 보다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는, 이러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상의 의미들, 님 하이데코지 뭐. 일상의 유의미성들이 어느 날 전철 안에서든 걷다가든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서든 밥을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든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가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세계의 유의미성, 초자아가 의미를 내려준 종교적 진리와 사회법이 의미화 시켜놓은 그 타자들의 세계가 무로 변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지금까지의 세계는 나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농센스가 되는 거야. 농센스 자체가 뭐야, 그럼? 낯설은 세계.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하여 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에트롱죄, 이방인으로서 느껴지는, 그게 부조리예요. 이해가 돼요? 부조리. 이 세계의 의미화가 나의 실존, 나의 개인, 나의 느낌, 색깔, 감각, 나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나의 실존의 어떤 상황과는 무의미한, 거리가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상황, 여러분. 세상에 무관심한 이 세계의 무관심성이 느껴질 때 나의 실존의 의미는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도가 죽음의 의미라는 하이데거의 이론을 갖고 강좌를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이미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의미한 세계, 함께 창조한 유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은 햇빛의 어떤 그러한 강력한 햇빛의 쬐임이,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던 이 세계가 갑자기 무화되면서 나 자신이 그 무와 직접 맞닥뜨릴 때 드러나는 인식의 확실함, 이게 부조리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확실하다고 느끼고, 내가 보는 밤하늘의 별과 내가 느끼는 흙냄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죽음을 선언받고야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인간의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매일 찾아가는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나의 누구임을 질문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카페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 깜깜한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내가 낯설은 그 주변 환경에 대하여 내가 실존적으로 직면해 있음을 느끼는 명증한 인식,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우리 일상에서 밥 먹듯이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 진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사제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별빛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뭐죠? 시지프의 신화에서는 뭘로 들어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일상에 빠져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보내다가, 그죠? 지금까지 죽음이 다가와서야 자기 자신의 실존의 의미가 명증하게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메르소가 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그 별빛의 아름다움, 그거 하나만큼도,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여기 지금 여기에 그 아름다움보다도 못한 형이상하게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미래적 약속 따위들은 지금 여기에 내가 느끼는 흙냄새와 별빛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죠? 이제는 그러한 평화와 더불어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행했던 그러한 애인을 다시 사귀고, 그 다음에 그녀가 가끔 했던 도박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그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 질문은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희망이 솟아오른다라는 이러한 부조리를 통한 철학적 사유는 거죠. 우리의 삶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사회적 랑그가 백날 나를 인정한다 그래도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어떤 그러한 의미들이 나를 의미화시켜서 주체를 형성한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계가 아무런, 이 세계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동일하게 세계와 세계에 함께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태양 때문에 죽였는데 그들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명정한 인식을 해주는 인간이 없는 거야.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조차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영원히 나를 이해하고, 아이고,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과 세계 이해를 동시에 느끼는 그런 나의 친구가 있어요. 나의 애인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낯설음, 세계에 대한 낯설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들, 그 타인들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거울과 같이 가려져 있는 그러한 어떤 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인간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그죠? 검사, 판사, 벌을 내리는데 아무도 자기는 억울한 거야. 아무도 내가 그 살인죄의 동기를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들의 관습대로 결정을 해서 메르소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제도가 메르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잘못, 이게 아니야. 사회제도는 결코 인간의 실존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제도도, 어떤 진리도,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내 실존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그는 죽음 이후에 죽음과 삶의 경기에서야 비로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까미의 독특한 인간관입니다. 그거는 바로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관습과 제도 뿐만 아니라 내 실존에 내가 의미화한 세계, 이 세계에 대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의미화한 거기에서 비로소 나의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실존주의의 극단에서 무의 공간을 살아가는 반항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겁니다. 허망하게 무의미가 찾아오면 우울증이 걸리죠.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락강과 프로이트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분명히 내가 보는 세계인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 나를 미친놈으로 보거든. 그런데 나는 솔직해. 나의 현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살해를 했는데 진짜 나는 태양에 이글거려서 취기 때문에 그런 게 귀찮아져서 두통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죽인 게 맞아. 그런데 세계는 그거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괴리에서 느껴지는 나의 실존에 이거는 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인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실존의 의미의 재확립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죠? 이런 거, 이 작품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전쟁 시기에 쓰여졌고, 그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죠?
나는 거부하겠다. 네가 주는 미래에 대한 행복을 거부하겠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내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빛의 아름다움을 거기로 나는 보상을 보고 지금 내가 나의 여기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이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에, 이 세계의 타자들과 관습과 윤리와 그러한 어떤 사회 공동체가 규약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의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계에 나의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회법과 종교의 진리로는 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의 까미의 작품 속에서는 상당히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법은 결코 자기의 실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것으로. 그래서 타인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지만 사실은 그죠? 모든 인간이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맞죠? 모든 인간이 빠져 있음에 살아서 월화수목 금토의 쳇바퀴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거를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 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그게 꼭 하이데거의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불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 점에서 부조리의 감정은 까미의 철학을 관통하는 그러한 사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와 죽음에 대한 충동과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화의 무의미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세계와 타인들이 다 낯설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낯설음, 객관적 낯설음을 통하여 나의 주관적 이방인이 확립되는 그러한 느낌을 다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 인정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깊이 있는 나의 실존의 삶을 우리는 재확립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꼭 시지프의 신화를 함께 읽어서 이러한 중요한 까미가 철학적 실론으로서 부조리의 감정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시지프의 신화와 부조리한 감정을 소설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유해서 읽어나간다면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그러한 까미의 목소리를,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기쁘고 돈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줄 겁니다. 예도는 아마 까미의 철학 세계에 대한 문학 세계에 대한 철학적 평론, 오늘은 부조리죠, 그죠? 아마 한 번 더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특히 이 부조리한 세계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무에 대한, 존재와 시간의 어떤 사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반항하는 인간은 끝까지 극단화된 그러한 신과 신정론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창조 세계에 대한 거부와, 그죠? 인간의 운명은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만이 인간이 최고의 실존적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반항하는 인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도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뭐 또 뒤에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개념으로 까미의 세계를 또한 철학적 논평을 하는 그런 강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